네, 서울 도심 지하보도에서 일하던 여성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오늘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열렸고 그 출석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몰라요, 목숨까지 몰라요.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범행 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지금 보신 것처럼 혐의를 인정하느냐를 비롯해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몰라요라고 이제 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하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네.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봅니다. 먼저 범행이 어느 정도가 소명이 되었는가,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도주 우려가 있는가 이 3가지를 보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숭례문에 있는 인근 지하보도에서 네.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렀고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이송하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났고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쪽방촌에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네. 또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말하기를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 내가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범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술이나 약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밝히기로는 그 당시에 긴급 체포를 하면서 파악을 해봤는데 네. 술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약물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든지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지금 국가수의 1차 소견을 봤을 때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범행 동기가 굉장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범행 동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이 지금 상태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안지 한 1년 정도 된 사이라고 해요. 지난 5월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쪽방촌에서 생활을 했지만 네. 워낙 더워서 최근에는 이렇게 새벽에 이러한 지하보도에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쌀쌀맞게 됐고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 여부가 오늘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리는 어떤 이제 사건 사고를 보면은 흉기를 이용해서 하는 좀 강력 범죄가 굉장히 흉악범죄라고까지 네.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빈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난다고 좀 보시는지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흉기와 관련된 사건인데 최근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은평구에 있었던 예, 도검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번에도 또 흉악 사건으로 흉기에 의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은평구 사건 이후로 그 당시에는 도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소지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소지한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2번째는 이 노숙인과 관련된 것인데 이 노숙인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혐오 범죄로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의 범죄 사건인 경우인데 여러 가지 노숙자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취약계층에도 불구하고 혐오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각지대를 챙기면서 이분들도 피해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국가가 좀 더 관리 체계를 촘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요. 먹방 유튜버 찌양에 대한 이제 공갈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전 남친의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 각각의 좀 차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네. 구속의 여부를 좀 갈랐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찌양에게 공갈을 했을 때 돈을 뜯어냈다라고 하시죠. 그 공갈을 했을 때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제역과 함께 다른 BJ에게 돈을 또 갈취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찌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갈을 한 혐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구제역에 대해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또 구제역이 공갈을 한 데에 대해서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구속영장은 둘 다 신청이 됐어요. 네네. 근데 카라큘라는 구속이 됐고 그리고 변호사는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갈림길은 뭐냐면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되고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이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소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직접적인 공갈 그리고 구제역에 대한 공갈 방조에 대해서 아직은 범죄를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아.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가족관계라든지 주거를 봤을 때에는 도주의 우려가 크게 있다라고 보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사전에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찌양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인물이 총 3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3명인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수사는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번째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역, 주작감별사 그리고 카라큘라까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이버 레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어떤 지시를 했냐 하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혐오를 조장하면서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을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박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 수사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이버레카에 대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찌양 같은 경우에는 가세현도 이제 고소를 네. 했습니다. 뭐 협박이라든가 강요 또 명예훼손 혐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 가세현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대해서도 고소와 고발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가세원의 입장에서도 또 오히려 김세희 대표는 나는 그렇다면 오히려 환영한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이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과 관련해서 김세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무혐의면은 무고죄로 나는 반대로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게 무혐의면은 무고죠. 이게 좀 헷갈리네요. 무혐의가 드러나면은 무고죄로 맞고소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건지가 참 헷갈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무고죄를 성립을 하려면 예. 무혐의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예. 무혐의라고 해서 전부 다 무고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 아니면 공무소 보통 우리는 경찰이죠. 네네. 이러한 경찰에다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 그리고 두 번째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소 사실 중에서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부가 허위가 아니고 일부 허위이고 나머지 부분이 약간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소를 할 때 난 정말 이것이 저 사람이 허위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진실로.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돼서 단순히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100% 무고죄가 인정될 수는 없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겠고 이번에는 이 TMF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일단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라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각각 네. 다 연락을 해봐라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생이 이제 먼저 회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원래는 일반적으로 회생 이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네. 회생 절차는 이 기업에서 나는 어떠한 이런 회생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안을 내면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들이 동의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채권자들이. 근데 그 전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내는 계획안 말고 네. 그 전에 채권자와 회사가 둘이서 잘 조정을 해서 이러한 변제안으로 우리는 변제를 해보자라고 협의하는 것을 먼저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달을 받았고 최대 3달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채권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상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까지 성공했던 케이스를 보면 채권자들이 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 채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번 사건은 이 TMF 같은 경우에는 피지사 그리고 또 카드사, 일반 소상공인 거기다 일반 채권자들까지 굉장히 많고 11만 명에 달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한 달, 최장 3달 내에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협의보다도 자금 조달, 보통은 이제 M&A라든지 아니면 예.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구조조정 상태에서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자를 만나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다 변제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 뭐 상품권이라든가 뭐 여행 상품에 대해서 뭐 환불도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그럼 일단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불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상품이랑 상품권입니다. 저 상품권은 현금 상품권이 우리가 예, 돈을 예. 얼마를 사면 할인해서 이제 상품권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저 부분이 지금 법리 검토에 착수하겠다. 그 얘기는 정말 피지사나 카드사가 저것을 환불해줘야 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카드 같은 경우,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핀 넘버를 줍니다. 근데 사면 핀 넘버가 와요. 네. 근데 내가 그 핀 넘버를 입력해야지 그걸 사용하는 건데 아직 핀 넘버가 고객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판매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피지사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근데 고객이 핀 넘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피지사 간의 거래가 끝난 거예요. 네. 아직 고객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피지사의 주장은 그랬으면 그것은 상품권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로 여행 날짜가 확정이 됐죠. 확정되기 전이면 피지사가 얘기를 하겠지만 확정이 됐으면 아직 여행을 안 갔어도 그거는 피지사랑 결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환불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저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상품권이라든지 이 여행과 관련되어서는 환불이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 결과를 네. 보고 이제 진행이 되는 네, 거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